인텔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비슷한 그런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함정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CPU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혁신이 생기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은 TSMC가 거의 부동의 1위였는데 삼성이 후발주자 치고는 굉장히 점유율을 갑자기 많이 가져간 거죠. 그건 TSMC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TSMC는 삼성을 굉장히 약간 적어도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는 얕잡아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삼성이 그런 점유율을 아주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져가는 바람에 TSMC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된 거죠. 파운드리만 추구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는 비즈니스 모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반도체 업계도 결국은 어느 순간 또 혁신의 사이클이 돌아갈 것이고 인텔이 그랬던 것처럼 TSMC도 계속 이 모델만 적용하다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대한 이제 죽은 코끼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선우 줄여서 압권. 오늘은 권석준 교수님을 모시고 세 번째 시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압권 세상의 발견 시간인데요. 반도체 한중일 일본 편과 중국 편에 이어서 이제 한국 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얘기는 일본 반도체와 중국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상당 부분 한계에 있어서 몇 가지 한국에 대한 얘기와 미래 반도체의 경쟁이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를 또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님이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기본적으로 한국 반도체 시장은 60년대 이제 안암 반도체의 시작을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뭐 페어차일드랄지 TI랄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시장뿐만 아니고 아시아 시장의 교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일종의 중국이 예전 했던 것처럼 일종의 이제 가공 시장 정도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립부터 시작을 해서 단순 조립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조업도 제조업인데 결국은 이쪽 전자 산업이 앞으로 커져야 될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런데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반도체니까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투자를 시작한 게 이제 70년대였고. 삼성이 네. 반도체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원래 반도체 회사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효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60년대 조립 산업부터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트랜지스터를 직접 한다든지 직접 회로를 한국에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60년대는 아직 어려웠던 일이고 70년대 들어서 조금씩 지금의 이제 부평 공장, 부평에 이제 한국 반도체 연구소 뭐 이런 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한국 반도체 이제 그런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미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그런 연구소나 공장들을 인수하고 거기서부터 비즈니스를 더 확대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고 취재를 하거나 그쪽에 계셨던 분들께 들었던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전설 하나 들려주시죠. 뭐 예를 이런 들어서 거 좋아합니다. 네네. 80년대 이제 우리나라가 한창 일본의 반도체에 가서 경쟁도 아니고 배우려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잘 알려져 있는 뭐 도시바나 뭐 이런 쪽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가면 다 알려주는 척은 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작동하면 되고 여기서는 진공을 이렇게 잡고 온도를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그거를 한국에 와서 그대로 해봐도 안 돼요, 잘. 왜냐하면 그 매뉴얼에는 써있지 않은 노하우들이 많아요. 또 우리 맛집 사장님 비밀 소스는 안 알려주셨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뭐 이런 메모지나 이런 거에 기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녹음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머릿속에 입력만 하고 하게 되는데 그게 근데 일본어를 완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통역도 잘 안 묻혀주고 그냥 자기네는 막 일본어로 설명하는데 와서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물론 뭐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에 계시는 뭐 양양자 의원께서 이제 그런 책에다 그런 얘기도 하시곤 했는데 뭐 이래서 그 중에서도 좀 고마운 분들 한국에 직접 오셔서 가르쳐 준 적도 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공정 기술 같은 것들은 한국에 있었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일본에 가서 듣고 보고 배우면서 막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구박을 받고 어떤 분들은 이제 속옷에다가 속옷 검사는 안 하니까 속옷에다가 이거 써놔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고 그야말로 이제 20세기판 문익점 뭐 이런 느낌으로 정말 이제 서름과 각종 이런 고난을 거쳐서 그렇게 암묵지들 노하우들을 하나씩 익혀가지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쌓아왔었던 어떤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반도체가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후발 업체들의 항상 저주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본다면 후발 업체들이니까 무시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쟤네들이 크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 반도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 업체를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정부가 굉장히 잘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이제 한국 정부 주도의 그런 학연산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4K 아마 16K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 사업을 정부 주관으로 5년짜리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고 그때 굉장히 그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학교 측에서는 서울대학교, 뭐 이제 카이스트의 일부 뭐 이런 학교들이 왔었고 그때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처음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기업들이 현대전자, 그다음에 금성반도체, 그다음에 삼성반도체 이런 업체들이 참여했고 업체 이제 이 연구소 측에서는 애트리가 중심이 되었고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학연산 총 참여한 그런 기관들로 따지면 한 17개 정도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진짜 관민 협의체 그런 협의체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었고 서로 기술 교류회도 하고 약간 이제 외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했던 거 아니냐, 약간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비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좀 효율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학문적인 입장에서만 연구를 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학교들에서의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업계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같은 것들이 생겼고 그 반공연에 필요한 장비들을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쓰다 남은 장비들, 뭐 중고 장비들을 또 좀 불화를 해주고 또 이제 거기서 연구생이라 그럽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연구생이라 그러는데 그런 연구생들을 또 키워서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면 또 회사로 오게끔 그래서 선순환이 되게끔 이제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자산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치킨 게임 속에서도 그냥 현재의 반도체 쉐어를 높이는 데 더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 세대의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약간의 운도 떨었지만 그렇게 경향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좀 큰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는 철학들이 좀 따라줬고 운도 좀 따라주면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이제 불안했던 시기가 IMF 전후였던 시기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LG 반도체가 삼성하고 더불어서 LG, 삼성 그리고 현대전자가 이렇게 한국의 3대 반도체 업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남 반도체도 있고 그 당시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 대기업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IMF도 있었고 또 이제 반도체 업계의 사이클이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시작하면서 이제 또 치킨 게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를 하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됐는데 그 하이닉스 자체도 결국 오래 가지는 못하고 거의 부도가 날 뻔했던 적도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때도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또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그때 체질 개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하이닉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블루칩 프로젝트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프로젝트가 아니고 장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 그러니까 장비를 개조합니다. 직접?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형 차를 F1급의 스포츠카로 개조하는 거야. 근데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속 알맹이가 싹 바뀐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쨌든 간에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굉장히 그런 기술적인 경험을 그때 쌓아놨던 것들 그리고 그때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닉스가 그런 권토중래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거의 메모리 업계 2위까지 올라오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그나마 계속 이렇게 명성을 쌓아왔고 세계 탑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을 만들어낸 것 자체는 한국의 이런 제조업 기술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전자공학 쪽 특히 반도체 쪽으로 또 진입을 하셨던 수많은 또 젊은 그 당시에 젊은 또 엔지니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중에 하나고 또 마침 또 어느 정도의 그 당시의 시기적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가 잘 맞춰준 정부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피기 시작한 시점이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던 시점. 그래서 이제 때마침 맞춤 맞게 그렇게 수출을 잘할 수 있었고
IMF 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그런 금융 위기들 혹은 그런 IMF 위기들 속에서도 반도체 산업 자체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중국에서 수요가 거대하게 창출이 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시기적인 운도 따랐고 기술적인 투자를 잘했고 그리고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회사들의 또 그런 기술적인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성취를 이룩한 것도 사실입니다. 와, 자 50년치 얘기를 짧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더 길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좀 많이 알려졌으니까 네. 우리가 좀 아무래도 여기 삼국지라고는 하지만 대만도 굉장히 중요한 네. 반도체 플레이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파운드리 산업이 TSMC의 파운드리 산업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파운드리 산업이 어떻게 시작돼서 둘은 어떤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뭐 이 부분도 책에는 워낙 좀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아주 많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TSMC의 약자는 타이완,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그야말로 이제 타이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정도로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네, 그렇습니다. TSMC의 또 거대 대주주 중에 하나가 대만 정부입니다. 예. 그렇죠. 네, 대만 정부가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TSMC는 곧 대만이고 대만은 곧 TSMC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TSMC가 지금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크죠. TSMC뿐만 아니고 TSMC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수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정말 대만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문자 그대로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TSMC가 지금처럼 큰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대기업으로 올라온 것은 한 최근 10년 정도로 봐야 되고 TSMC가 1987년에 창립을 했는데 그 창립자가 장중모 이제 뭐 영어로는 모리스 창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931년생이시고요. 이분도 중국에서 태어나셨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미국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MIT에서 전기공학 학사 석사를 하시고 스탠포드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하신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가셔서 이제 뭐 트랜지스터부터 시작해갖고 집적회로에 나중에는 FET까지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소자의 개발을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제 산 증인까지 하시다가 TI에서 부사장까지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다시 대만으로. 근데 이제 왜냐면 부모님이 대만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이제 대만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대만으로 들어오실 때 사실 중국 정부에서도 오퍼가 있었고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도 오퍼가 있었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오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TI는 그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상인데다 부사장이면 직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모시고 싶은 인재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소자에 대해서도 밝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자기가 소자 그리고 이런 전자공학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에 대한 이 중요도를 되게 일찍 파악하셨어요. 1987년 정도면 아직은 종합반도체 업체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통용되던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1등 업체는 인텔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와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끝단 부분에서의 매니팩처링의 기술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어의 법칙은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 법칙 같은 거였었는데 그냥 매 1.5년이나 2년마다 칩에 트랜지스터에 집적도가 2배가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당연한 상식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경향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언젠가부터는 결국은 설계도 중요하지만 공정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얼마나 정밀하게 잘 만들고 얼마나 원가 경쟁력을 맞추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사실 뭐 자동차를 만들 때 설계나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뭐 생산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 별로 신경은 안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이미지였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인사이트한 분이었네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제 수학적 모델링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게 무어의 법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역함수라는 겁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의 몇 승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역함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역함수의 되게 무서운 점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문지를 되게 얇잖아요. 접고 하면은 몇 번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근데 이게 두 배씩 되다 보면 맨 처음에는 뭐 0.1mm에서 시작한 거라 하더라도 한 10번만 접으면 벌써 1000배가 되죠. 거기다가 또 20배만 접으면 100만 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무어의 법칙이 바로 그런 역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공정의 기술이 난이도가 높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5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점점 난이도가 있을 거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공정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기술적 장벽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만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굳이 대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을 키우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팹리스라는 뭐 생태계가 있을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TSMC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일종의 느낌이 약간 폭스콘의 미니어처 버전? 그러니까 하청업체 같은 네, 느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정도의 이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PC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공급이 되기 시작했죠. 컴퓨터.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마더보드랄지 뭐 각종 이제 컴퓨터 부품들을 만드는 대만의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 뭐 아수스나 이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이제 격이었고 그 당시에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더 만들어줄 수 있고 뭐랄까 좀 대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대만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밀어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특히나 이제 TSMC가 또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대만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 중에 하나가 국립 칭화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칭화대가 좀 다릅니다. 국립 칭화대가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 또 대만대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런 대만에도 칭화대가 있어요. 네, 칭화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중국에도 이름이 있고 똑같아요? 중국에도 있고. 네. 네, 뭐 대만 칭화대가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만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마치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삼성이 많이 갔던 것처럼 대만에서의 그런 우수한 공학 인재들이 TSMC도 많이 갔습니다. 또 TSMC에서 미국으로 유학도 많이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를 추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세계 반도체의 형태가 글로벌리 분업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종합 반도체라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대신에 분업이 더 효율적인 모델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 끝단에서의 기술 경쟁력의 중요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제 2000년대 세계 금융위기를 넘어서부터 시작해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핀팻 기술이었습니다. 핀팻. 그래서 이제 FET 중에서도 이제 핀팻이라는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핀팻을 만들기 위한 공정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쉬운 공정은 아닌데 그런 핀팻을 만들고 그것을 굉장히 미니어처하게 굉장히 작게 만들고 그리고 작게 만든 애들을 수율을 높게 만들어서 집적을 잘해서 그래서 정확한 설계 레이아웃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TSMC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가 또 어떤 시점이었냐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넘어갈 때부터.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에 대해서 인텔이 그때 착오를 일으켰던 거죠. 와, 그때면은 진짜 뭐 20년 전밖에 안 되는데 15년 전, 20년. 그러니까 그럼 TSMC는 우리가 삼성전자는 뭐 되게 오랫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했던 회사라 반도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꽤 깊게 보고 있는데 TSMC가 성장을 아직도 안 한 거네요. TSMC가 그 당시에도 대기업이긴 대기업이고 근데 이제 느낌이 엔비디아도 사실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이 정도의 대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픽 카드 업체를 만드는 정도의 중소기업 정도. 근데 갑자기 어느 정도 붐을 타면은 갑자기 회사가 사세가 급성장할 수 있고 TSMC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급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모바일 AP 칩에서 스마트폰, 인텔을 제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텔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사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인텔은 그때까지만 해도 설계도 자기가 하고 생산도 자기가 하고 즉 파운드리부터 팹리스까지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인텔은 CPU 회사에 너무 큰 성공을 거뒀던 것이 독이 된 거죠. 이 CPU 기술을 그대로 모바일 AP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모바일 AP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를 극도로 줄여야 되고 맞아요. 배터리 때문에. 그렇지만 성능을 또 포기할 수는 없고 근데 CPU를 설계하던 방식 그대로 설계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CPU를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스케일링 다운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이게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텔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 틈을 파고들었던 회사가 바로 TSMC였고 TSMC가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이제 애플하고 바로 거래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애플이 이제 맨 처음에 이것을 뭐 인텔 거를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TSMC와 거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6년 뭐 2015년 이 정도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TSMC하고 이제 애플을 얘기할 때 애플은 종합 반도체 회사니까 설계를 하는데 이 TSMC는 이제 만들어 주기만 하는 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모바일 AP가 나왔을 때 TSMC와 인텔이 경쟁한다 그러면 그 반도체 설계는 누가 했던 거예요? 설계 자체는 퀄컴이 했죠. 퀄컴. 퀄컴도 했었고 그 당시 뭐 구글도 뭐 시도를 했었고 삼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갤럭시 사업 시작하면서 세트에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엑시노스로 많이 넘어오시면서 설계를 시작하셨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이 모바일 AP가 뭐 과연 돈이 될까?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 당시만 제가 굉장히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게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뭐 컴퓨터 이건 그냥 폰이다 이런 느낌이었지. 그러니까 핸드폰 중에 좀 더 좋은 폰 이런 느낌이었지. 이게 정말 손안의 컴퓨터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그 당시에는 기술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이 화면을 크게 만들고 띄워줄 수 있는 정도, 아주 간단한 기능 정도.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수준부터 갑자기 이제 무선 통신의 총화, 그다음에 무선 통신 상황에서의 정말로 그야말로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수준이 돼야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제조에서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당시에 CPU를 중심으로 이걸 좀 사이즈 작게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 넣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절대 그거하고 전혀 폼팩터가 달랐던 거죠. 거기다가 이게 좀 시대가 변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따로 하겠다라는 퀄컴 같은 회사가 있었던 거고 이거에 대한 제조를 워낙 잘해줄 수 있는 TSMC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팹리스 업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CPU 만드는 방식대로 설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퀄컴 같은 데서 스냅드래곤을 이제 시리즈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말로 이제 초저전력에서도 초고성능을 내야 되고 메모리도 거기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메모리에 대한 활용도 예전에 그냥 우리가 흔히 CPU 우리가 그냥 PC에서 쓰는 그런 방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좁은 영역의 모든 것이 다 집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를 그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인텔에다 맡길 수는 없죠. 그렇죠. 인텔에다 맡기니까 인텔은 CPU를 잘 만들었지만 모바일 AP를 만들 줄 몰랐던 거죠. 포맷터가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때쯤 되면 이미 늦었던 건데 TSMC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그때부터 이미 많이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더 작게, 더 얇게 그리고 더 저전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 된다, 저 라이브러리를 쓰면 된다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미리 많이 구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약간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TSMC가 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냐면 결국 이것도 패터닝에서 바틀렉이 걸릴 것이다. 병목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패터닝 쪽에 대한 엔지니어를 더 많이 채용했고요. 패터닝 쪽에 대한 장비를 더 많이 늘렸죠. 근데 이제 삼성도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갤럭시 시리즈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모바일 AP 그리고 더 전반적으로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폼팩터에 대해서 칩을 설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제조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제조로 들어갈 때 제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설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 성능을 그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별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모바일 AP가 생각보다 크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점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일변도가 아니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이제 주문형 반도체 생산에 대한 수요가 더 폭증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흔히 우리가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TSMC가 되게 오랫동안 해왔고 삼성이 이제 후발주자다 이렇게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작했던 시점은 뭐 방식은 좀 달랐지만 TSMC나 삼성전자는 좀 비슷했나 보네요. 비슷했습니다만은 삼성은 그걸 파운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삼성은 그냥 삼성전자의 매뉴팩처링의 일부.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파운드리라고 불렀던 그런 라인들 자체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D램 공정에 있었던 장비를 거의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사실 공정이 대부분 다 겹치고요. 그리고 뭐 사실 구조만 약간 바뀔 뿐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리된 사업보다 어떤 이게 파운드리라는 개념이다라고 접근하지는 않았고 그냥 모바일 AP 칩을 만드는 또 하나의 라인 정도다. 그러니까 D램 만들다가 이제 모바일 AP도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라인은 뭐 이 라인이나 저 라인이나 있고. 그렇죠. 생각보다 이 모바일 쪽 특히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2010년대 초중반에 특히나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었고 한때 안드로이드 폰 시장이 한 80% 삼성이 점유했을 정도로 엄청난 수요도 있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삼성, 그다음에 뭐 iOS 진영에서는 뭐 애플 이런 식으로 딱 진영이 아예 나뉘어져 있을 때니까 여기 돈이 된다 싶으니까 경영진들 입장에서도 여기에다 더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D램 만들던 것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D램은 그야말로 이제 정해진 레시피대로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만들면 되는데 이 모바일 AP는 그야말로 CPU도 만들어요. CPU 느낌도 있어야 되고
메모리하고 통합이 되기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통신 모듈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몇 가지 기능들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폼팩터가 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는 그게 큰 경험이 없었지만 어쨌든 따라잡게 되는데 설계도 설계지만 이 끝부분에서 수율이 맞게끔 이 칩을 만드는 것이 점점 어렵다는 것을 삼성도 알게 된 겁니다. 근데요, 그 애플도 이렇게 삼성한테 뭐 칩 생산을 좀 맡기지 않았었어요? 한때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애플 실리콘이라는 칩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애플도 뭐 심지어 뭐 퀄컴 칩도 써보고 뭐 AMD에다가 뭐 협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결국은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iOS라는 생태계를 자기가 주도하고 있고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애플의 아이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칩을 굳이 남들의 설계에 맡길 필요가 없고 그야말로 이 애플 생태계에서 아이폰이 차지할 수 있는 위상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애플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가야 된다. 마치 이게 테슬라가 자신들의 도조 칩을 만드는 거라고 비슷한 느낌이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정도의 설계를 그대로 구현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회사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TSMC가 그나마 남는 옵션이었고 TSMC 입장에서도 애플의 물량을 전부 받아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모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극단적인 환경에서 만들어본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애플의 M1이나 나중에 이제 M2로 가게 되는데 M1이나 M2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은 시설 확장을 엄청나게 했어야 되고 시설 재투자 그리고 심지어는 신규 장비들을 엄청나게 도입을 많이 했어야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는 애플하고 손을 잡고 애플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비즈니스적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한 셈이죠. 그게 몇 년도쯤 돼요? 2017년 정도 됩니다. 2017년이면 5년 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M1 칩을 만들게 된 것은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체가 이전에 그때 삼성이랑 협력했다는 그 시점은 그 2017년 이전에는 애플이 삼성에다가 물건을 맡겼었다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물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애플이 삼성에게 물량을 맡기긴 했는데 비즈니스 관계가 스무드하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보안 문제죠. 그리고 어쨌든 비록 이 생태계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모바일 AP를 놓고 경쟁을 하는 업체인 건 맞고 그리고 결국은 이 시장은 뭐 iOS 아니면은 안드로이드니까. 그렇죠. 네, 이 입장에서 보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항상 폭탄이 하나 있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애플뿐만 아니고 퀄컴도 삼성이랑 거래를 많이 했었고 뭐 진짜 그야말로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이 생각보다 잘 만드니까 생각해 보면은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파운드리라는 산업이 이게 규정이 잘 안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외부 물건을 만들어 주는 거를 파운드리라고 규정을 하면 의외로 TSMC보다 삼성이 더 컸을 수도 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로도 이미 매출 그러니까 파운드리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은 TSMC가 거의 부동의 1위였는데 예. 삼성이 후발주자치고는 굉장히 점유율을 갑자기 많이 가져간 거죠. 그건 TSMC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남의 물건 만들어 주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TSMC는 삼성을 굉장히 약간 그 적어도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는 얕잡아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쟤네들은 메모리를 하던 애들이고 파운드리까지 와서 이 정도의 어떤 고객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하우가 없을 테니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자국의 이제 TSMC 그다음에 UMC인데 뭐 UMC 정도나 되면 다행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생각보다 삼성이 그런 점유율을 아주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져가는 바람에 TSMC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된 거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율 면에서는 여전히 TSMC가 삼성의 3배 이상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면에 있어서는 거의 대등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술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TSMC에게만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 TSMC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찜찜한 구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은 어쨌든 인텔이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네. 여기서 모바일 AP로 넘어가고 이게 집접도가 높아지고 폼팩터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문 설계 업체와 전문 제조 업체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거는 TSMC고 그리고 거기서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삼성이 외부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지금의 구도까지 와 있다. 네네. 특히 인텔이 어떻게 보면 인텔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10년하고 비슷한 건데 지난 2010년대가 인텔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단 공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를 했고 그야말로 패터닝 로드맵을 자기네들이 끌고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모바일 AP라는 이 시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바일 AP가 왜 자꾸 이렇게 초미세 패터닝 공정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간에 칩의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작아야 돼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은 칩의 패턴 사이즈를 더 극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작은 공간에다 더 많은 기능을 집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때 넘어야 되는 기술의 벽 중에 하나가 14나노 벽이었습니다. 근데 그 14나노 벽에서 인텔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죠. 저는 좀 인텔 놀릴 때 14나노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고. 네. 14나노에서 더 밑으로 못 내려가고 계속 14나노만 계량 막 한다고 그래서 이제 놀리고 하는데. 인텔은 그때 당시에 또 약간 불만을 가졌던 게 인텔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14나노가 실제 물리적 사이즈가 아닌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너네는 이걸 14나노라고 부르냐? 우리는 이거 14나노라고 안 부른다라고 약간의 기술적인 자존심을 좀 세우다가 이제 자꾸 이제 삼성이나 TSMC는 마치 14나노가 그냥 정말 물리적 노드 14나노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얘기 다니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텔도 그런 네이밍을 따라가고 있긴 한데 인텔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비슷한 그런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함정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CPU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고성장을 해왔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혁신이 생기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인텔은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서버용 CPU에 대해서도 한때는 서버용 CPU 시장의 99.5%가 인텔 거였습니다. 그냥 인텔이에요. 생각 0.5%가 있는 근데 것도 어느 신기하네요. 순간보다 이제 20%, 25% 정도의 점유율을 AMD가 가져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모바일에서는 전혀 쪽 힘도 못 쓰고 있고 그리고 PC도 이제 역전되고. PC에서도 이제는 AMD가 점점 따라잡히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GPU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GPU는 NVIDIA가 더 잘 만들고 AMD도 더 잘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인텔 입장에서도 계속 워낙에 지금 잘하고 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자꾸 이 혁신에 대한 적응력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인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파운드리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네네. 그럼 이제 급격하게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를 잠깐 짚어보고 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3나노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네네. 핀팻에서 게이트 올라운드로 삼성이 먼저 넘어가면서 3나노 공정의 새로운 폼팩터를 삼성전자가 먼저 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한 번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게 고객사도 별로 좀 아닌 것 같고 수율도 좀 낮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TSMC가 3나노를 한다 그랬는데 핀팻을 유지하면서 뭔가 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뭔가 좀 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리고 또 둘의 상태를 보니까 뭐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뭐 3나노 잘 못 가는 것 같네 이런 느낌 정도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 경쟁을 좀 3나노 경쟁을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전히 잘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입장에서는 점유율 면에서 이제 약간 뒤처지고 있는 부분을 기술력 면에서 이제 다시 이걸 역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로드맵을 삼성에 선수를 두겠다라는 의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 그다음에 그 밑에 급인 뭐 2나노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옹스트롬 레벨로 얘기하는 1나노 이하 공정에 대해서 로드맵을 먼저 만들고 실제로 이 양산 시험 생산에서 양산까지의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양산 레벨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이 TSMC를 본격적으로 추월하기 시작한 게 3나노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양산으로 보기에는 수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에서 추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특정한 고객을 위한 양산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칩에 대한 양산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3나노에서 양산이라고 했던 것들은 약간 리스크 우리가 보통 위험 생산이라고 그러는데 리스크 프로덕션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3나노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업체들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모바일 AP 설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AIX 전용 칩을 만드는 팹리스들이 3나노 정도의 공정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그렇습니다. 예.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고 특히나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들은 설계 단계부터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각종 AP나 CPU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그 안에다가 같이 빌트인하고 있어야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메모리는 이만큼 뭐 그다음에 통신은 이만큼 뭐 모뎀은 이만큼 뭐 그다음에 뭐 프로세싱 유닛은 이만큼 ALU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레이아웃에 대한 최적화 전개가 싹 없어지고 새로 다 이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핀펜만으로서는 지금 이 정도의 성능을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이런 시뮬레이션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패터닝 쪽도 더 기술 진보를 해야 되지만 아예 아키텍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핀펜 말고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누구냐. 그럼 뭐 진짜 이제 핀을 좀 쪼개자. 라고 나온 것이 핀을 마치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만든 게 게이트 all around. 말 그대로 이제 게이트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식대로 가는 거고 핀을 굳이 이렇게 실린더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약간 종이창처럼 얇게 만들자. 라서 만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MBC 팻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 세대, 혹은 나노시트 팻이라고 부르는 뭐 TSMC에서 나노시트 팻이라고도 하긴 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이제 그 다음 아키텍처도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아키텍처를 더 또 미니마이즈 즉 축소화시켜야 되니까 더 작은 패터닝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은 패터닝과 아키텍처가 동시에 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패터닝 쪽에서도 수율 잡기가 어렵고 아키텍처도 지금 안정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산 레벨에서 놓고 보면은 그 동안에 사람들이 한 뭐 5나노나 한 뭐 10나노 요 사이에서 그냥 핀펫에서 달성해 왔었던 그 정도의 고품질과 고수율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것은 TSMC에서도 마찬가지고 삼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 계속 3나노 공정, 우리가 N3, 뭐 N3E라고 부르는 TSMC의 고유한 그런 네이밍 공정들을 보면 계속 로드맵상에서 양산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러게요. 뭐 6개월 단위씩, 뭐 심지어 1년 단위씩. 그리고 이제 TSMC도 어느 순간부터는 2나노를 양산을 언제쯤 하겠다라고 클리어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우드비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삼성은 좀 클리어하게 얘기하던데요. 삼성은 이제 그런 항상 후발 주자들은 먼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선두 주자인데 이것을 먼저 이렇게 자신들의 카드를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이 쫓아오게 되면은 우리도 이 정도는 한다. 이 정도를 보여줄 필요는 있고 TSMC 입장에서는 항상 그 고객들의 로열티를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드밴티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웬만한 이런 매니팩처링 회사에서 장비를 잘 안 바꾸는 것처럼 팹리스 회사들도 자신들이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이런 파운드리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의 M1 칩이나 M2 칩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설계만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플이라는 회사가 자신들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한 사람도 당연히 채용하지만 공정 엔지니어도 채용합니다. 만들지도 않는데 왜 채용하냐? 외주 맡길 건데도요? 네, 왜냐하면 그 공정 엔지니어를 직접 파견합니다. TSMC. 그래서 그 TSMC의 현지 공정 엔지니어들하고 코어를 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그대로 달성이 되는지 계속 보는 거죠. 모니터링하고 계속 고칠 거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TSMC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계속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로드맵 상에서 생각보다 이제 지금 기술의 진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동안에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가장 그런 높은 수율들이 나오지가 않게 되니까 그 수율만큼 안 나오는 것만큼 가격 상승을 이제는 고객사들한테 요구합니다. 그렇겠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객사들이 요구한 그 주문량을 컷을 해버려요. TSMC 입장에서. 우리 이만큼 못 만든다. 니네가 원하는 데드라인에 이만한 물량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검사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만큼 딜레이가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약간의 딜레마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삼성에서 이걸 노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TSMC하고 삼성의 가장 그 차이는 물론 뭐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것처럼 TSMC는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고 삼성은 파운드리도 하는 회사다라는 게 가장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실질적인 차이는 TSMC는 TSMC 주변에 TSMC를 도와줄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은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계면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물하고 기름이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물하고 기름을 섞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런 화학 약품을 계면 활성제라고 부릅니다. 서펙턴트라고 부르죠. 계면 활성제는 우리가 퐁퐁 그렇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손에 있는 이런 때 같은 게 사실 다 유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럼 사실 물로 씻으면 잘 씻기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다 비누를 칠하면 비누에 있는 그런 수많은 마이셀들이 때를 둘러싸죠. 근데 마이셀들의 꼬리 부분이 기름을 좋아하고 헤드 부분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섞이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때를 그렇게 벗기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시 화학과 교수님은 다르시네요. 화학공학입니다. 근데 어쨌든 화학공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반대쪽 공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팹리스는 공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정을 하시는 분들은 팹리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럼 얘네들이 그냥 섞이는 것이 아니고 둘을 이어줄 수 있는 계면이 존재합니다.
그 디자인 대면들을 하우스.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자인 하우스에는 전직 TSMC맨, 전직 팹리스맨들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설계도 잘 알고 장비도 잘 알고 특히나 이런 설계를 우리가 그냥 아주 그야말로 그냥 EDA에서 막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청사진이 갖고 오면 예. 이거를 파운드리에다 주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이 공정에서는 요 라이벌을 쓰고 요 공정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설계 단계에서 최초로 원했던 이 성능이 정확히 100% 발현되지 않더라도 이 파운드를 이용했을 경우에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성능을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와 성능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로 어느 정도는 이제 범위를 정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네. 가장 예쁜 그림을 설계가 그려오면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실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좀 계량을 좀 하고 네네. 그러면서 거기 약간의 성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모양이 좀 달라질 수도 네네. 있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공정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인가 보네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파운드리를 더 키우고 싶은 사람이면은 파운드리 자체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지만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을 더 키워줄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디자인 하우스는 차량용 반도체 전문으로 해라. B 디자인 하우스는 뭐 예를 들어서 전력용 반도체를 전문으로 해라. C는 AI 전문으로 해라.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접속 창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TSMC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파운드리만 하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보이지않게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점점 나중에는 종합 솔루션 회사처럼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TSMC가 지금은 파운드리만 하겠다고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종합 솔루션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운드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파운드리를 통해서 오히려 파운드리가 밭을 내게 되잖아요. 파운드리가 밭을 내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훈수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가 경쟁을 안 하죠. 경쟁 안 하는데 훈수를 둘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운드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파운드리만 추구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는 비즈니스 모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반도체 업계도 결국은 어느 순간 또 혁신의 사이클이 돌아갈 것이고 인텔이 그랬던 것처럼 TSMC도 계속 이 모델만 적용하다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대한 이제 죽은 코끼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TSMC 자회사를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TSMC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 TSMC 같은 파운드리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종류가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몇 종 안 됐어요. 지금 TSMC가 만드는 각종 팹리스에서 요청하는 그런 반도체 종류 수백 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이제 작업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되게 많은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많이 쌓였고 이거에 대해 솔루션이 쌓였어요. 근데 또 다른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비슷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칩을 만들어 달라고 왔는데 딱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설계도 갖고 오면은 디자인 하우스에서 만들어 주기만 하다가 갖고 오는 거 보니까 내가 자꾸 만들어 보니까 야 이거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그려야 잘 되는 거예요. 좀 하다가 그거 옛날에 쓰던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에이 그럴 거면 내가 더 잘 그리겠다. 그렇죠. 내가 그려버릴 그렇죠. 수가 있게 근데 되는. 직접 하면은 좀 모양새가 안 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 3자.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결국 TSMC하고 너무나 이미 그렇더라도 이 디자인 회사의 몇 개는 TSMC 자체가 아예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사람들은 조금씩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TSMC가 파운드리에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는 것도 몇 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파운드리 경쟁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파운드리 경쟁이 아니라 이거는 반도체의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지금 당장은 이런 구도가 나오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TSMC도. 알겠습니다. 반도체 삼국지 한국편 2화로 이어집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